안녕하세요.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편 소방관계법령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이 표는 각 등급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정리한 거고요. 대상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줄인 말이고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줄인 거예요. 첫 번째, 특급. 특급 대상물을 관리해야 하니까 가장 어려운 자격과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1번,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 가장 상위 자격이라서 자격만으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고요. 2번, 소방설비기사이면서 1급 대상물 관리자 5년 경력. 3번, 소방설비산업기사이면서 1급 대상물 관리자 7년 경력. 2번, 3번은 자격과 경력이 함께 필요해요. 4번, 소방공무원 20년 경력. 경력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5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5번은 당연한 얘기죠. 뒤에서부터 시험 합격은 설명 생략할게요. 다음 1급. 우리가 1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어려우면 1급만이라도 꼭 암기할게요. 1번,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이 자격들은 특급에서는 경력까지 필요했는데 1급은 자격만으로 바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번,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이면서 2, 3급 대상물 관리자 2년 경력. 3번, 소방공무원 7년 경력. 4번,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번,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4, 5, 6번은 이미 해당 자격을 가지고 건물의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에요. 즉,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자격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선임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2급. 2급은 교재 보시면 해당되는 자격이 엄청 많은데 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만 외웠어요. 1번, 건축, 산업, 기계, 전기 자격 보유자. 2번, 위험물 자격 보유자. 1번, 2번은 1급이랑 달리 자격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요. 3번, 광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4번, 소방공무원 3년 경력. 다음 3급. 1번, 소방공무원 1년 경력. 짧아서 좋네요. 마지막으로 보조자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정리하자면 특급은 가장 상위 자격과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고 1급은 이미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 2급은 자격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등급마다 몇 년의 경력이 필요한지 함께 봐주세요. 이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이 문제 지난 시간에 풀었었죠. 아파트인데 47층이니까 30층 이상 아파트가 조건인 1급 대상물이에요. 그럼 이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사람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기 보시면 1번, 4번은 자격만 있고 선임된 게 아니니까 틀리겠죠. 2번은 자격 플러스 2, 3급 대상물 관리자 2년 경력까지 필요하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소방공무원은 7년 경력 이상이면 바로 선임이 가능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상물의 등급을 먼저 분류하고 그 대상물에 선임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찾으면 됩니다. 4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1.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신축으로 인한 신규 선임의 경우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을 테니 빨리 선임해야겠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 바로 선임이 원칙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선임신고 등. 방금 설명한 선임은 대상물 안에서 우리끼리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한 거예요. 나라에서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은 30일, 선임신고는 14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필수 기재사항.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현황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선임일자, 연락처,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명칭, 등급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현황표 필수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선임일자를 자격취득일자로 바꾸거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수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3. 선임연기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1급은 선임연기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5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험에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1, 2, 3, 4번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고 평소에 방화문이 잘 닫혀 있는지, 스프링쿨러는 잘 작동하는지, 가스는 새지 않는지 이런 업무들에 해당됩니다. 5번 소방계획서의 작성, 6번 자위소방대의 구성, 7번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6번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이 문장이 좀 복잡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호두빌딩 사장이고 다운소방이라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있어요. 저와 다운소방이 소방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맺어서 저희 빌딩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빌딩에도 다운소방이 일을 잘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감독을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요.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대상물이 따로 있는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해당됩니다. 1번을 보면 우리 1급 대상물 외웠었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런데 이건 업무 대행이 안 되고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상물이 없으니 특급도 업무 대행이 안 되고 1급 중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업무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업무도 정해져 있어요. 1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번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이 두 개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번 공동소방안전관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물이면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4번을 예로 들면 시장에는 과일 가게도 있고 야채 가게도 있는데 주인이 다 다르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누가 선임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게마다 선임할 수도 없겠죠? 이런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 시장은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하고 지정해줘요. 그럼 상인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들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내용은 이해하셨죠? 저는 11층 5지 시장은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했어요.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우선 소방훈련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실시합니다. 즉 10명 이하는 소방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훈련 횟수는 연 1회 이상이고 훈련 후 실시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관하는 내용이 나오면 모두 2년이라고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특급과 1급 대상물의 경우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이 가능한데 이게 시험에 다음 중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이 가능한 대상물은 이렇게 나와요. 특급이나 1급 대상물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4번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제 시험 때 이게 1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보기를 엄청 꼬아놨더라고요. 1. 자체 점검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의 책임하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 문제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2. 자체 점검의 1차적인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고요.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점검자의 자격, 절차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 인위적으로 화재 상황처럼 조작을 해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점검하는 거고요. 종합정밀 점검은 좀 더 정밀하게 설비들이 화재 안전 기준이나 법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겁니다. 4번 결과 보고. 관계인은 점검 후 7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점검 후 10일 이내 평가기관에 자체 점검 실적을 통보해야 해요. 7일 보고, 10일 통보,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표를 살펴볼게요. 우선 자체 점검은 검사할 게 많은 종합정밀 점검 먼저 실시합니다. 선, 후예요. 종합정밀 점검 대상은 1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물, 2번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 3번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상물, 영화관, 고시원, 산후조리원 이런 장소를 말해요. 4번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학교, 시청 이런 장소를 말하고요. 5번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 여기까지가 해당됩니다. 1번, 2번, 5번 같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3번, 4번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화재에 대비해서 좀 더 정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3번을 예로 들어서 고시원인데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면 2,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니겠죠? 다음 점검자의 자격. 이건 정밀한 점검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1번 소방시설 관리업자인데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의 하남. 소방시설 관리사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특급으로 바로 선임 가능한 자격 2개. 소방시설 관리사랑 소방기술사였어요. 이 자격들은 종합정밀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상위 자격이라고 설명드렸었던 거예요. 2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이 문장이 제 시험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린 보기로 나왔었어요. 이 둘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때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점검 방법.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점검 시기. 횟수는 연 1회 이상이에요. 특급은 반기에 1회니까 1년에 2번 점검합니다. 시기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해요. 여기서 사용 승인일은 건물을 다 짓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해요. 과거의 어느 날이겠죠?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건물 사용 승인일이 2010년 1월 19일이면 종합정밀점검은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1월, 즉 2022년 1월에 실시하는 거예요. 이때 해당 달 안에만 하면 되니까 1월 4일에 해도 되고 1월 27일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예외사항이 있는데 학교는 사용 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면 되고요. 신축 건물은 어차피 완공할 때 소방시설도 같이 검사하기 때문에 필증을 받은 해에는 점검을 안 해도 되고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면 됩니다. 대지 하나에 대상물이 여러 개 있으면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물을 기준으로 해요. 다음 작동 기능 점검. 점검 대상은 특정 소방 대상물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 종합도 받고 작동 기능 점검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외 사항이 있는데 특급은 어차피 반기에 한 번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굳이 작동 기능 점검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소화기만 있는데 뭐 작동 기능 점검할 게 없겠죠? 다음 점검자의 자격.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점검 방법.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점검 장비들을 이용해서 점검해요. 점검 시기. 횟수는 연 1회 이상이에요. 여기서 시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먼저 받고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으면 6개월 뒤인 2022년 8월에 작동기능 점검을 받으면 돼요. 두 번째, 작동기능 점검만 하는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대상물은 5,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니고 작동기능 점검 대상이에요.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0년 3월 12일이라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즉 3월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그럼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건 5월이면 5월, 이렇게 해당 달 안에 실시하는 거고, 이건 5월이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즉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이에 실시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 문제로 풀어볼게요. 1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6,000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사용승인일이 2010년 3월 5일일 때 점검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문제는 우선 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인지 작동기능점검 대상인지 구분해주세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연면적이랑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죠? 그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3월에 종합정밀점검을 합니다. 즉 2022년 3월에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작동기능점검은 언제 해야 할까요?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니까 2022년 9월에 실시하면 됩니다. 2번, 산후조리원으로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사용 승인일이 2010년 2월 10일일 때 점검 시기는 언제인가? 우선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인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합니다. 작동기능 점검만 하는 경우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인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면 되겠죠? 3절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잘 설치, 유지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공무원이 특별하게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소방특별조사 대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자체 점검을 좀 불성실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소방안전관리는 잘하고 있나, 소방계획서는 잘 이행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소방특별조사는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특별조사가 끝나면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라고 명령하겠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화기 개수 채워 놓으세요. 비상구 앞에 물건 놓지 마세요. 이런 거요. 이렇게 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4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1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이 내용은 표로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그림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짓고 건축허가청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허가 내용에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청은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이 건물 우리가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이 적법한지 검토해서 동의해줘 라고 허가동의 요청을 보냅니다. 문제가 없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청에 허가 동의를 해주고 건축허가청이 건축주에게 이제 이 건물 사용해도 돼 하고 허가 및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서 이 등이 소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표에 다 들어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간인데 동의 외신 통보는 5일 이내, 특급은 10일 이내이고 보완이 필요할 때는 4일 범위 내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때는
7일 이내 취소 통보를 해줘야 해요. 5통, 4연, 7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상물들을 보면 불이 나면 더 위험할 것 같은 장소들이 해당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건축사인 항노정 차무공 씨는 양육 지위가 탑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외웠어요. 일단 설명하면 건축사, 건축허가 동의는 400부터 그 다음 항노정 차무공 씨는 양육 지위가 탑이다. 이렇게 키워드랑 장소를 연결해서 외워주세요. 이제 면적을 붙여볼게요. 400은 했고 순서대로 1, 2, 3, 2, 1.5, 1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100단위로 다 맞춰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장소는 불이 나면 더 위험할 테니 작은 면적이라도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표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파트나 기숙사는 이미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외해요. 2번,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1.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폭발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전체 설비를 정지해놔서 초기에 스프링클러랑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어요.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의 기능이나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용어를 살펴보면 1번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 등을 말하고 불이 났을 때 내가 피난하는 루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돼요. 2번 피난계단,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말합니다. 3번 방화시설, 말 그대로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아주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건축관계법령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3.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시 이동 경로. 주차장에 걸어서 내려갈 때 비상구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일반 피난 계단이고요.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바로 계단이 안 보이고 작은 공간이 나와요. 거기서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그게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그 작은 공간은 부속실이라고 해요. 이처럼 특별 피난 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난 동선이 옥내 계단실이면 피난 계단, 옥내 부속실 계단실이면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시험에는 평면도에 문이 2개 있는 계단이랑 하나 있는 계단을 보여주고 특별 피난 계단을 찾는 문제, 아니면 피난 동선을 서술형으로 써놔요.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문을 몇 개 열고 나갔다. 그렇다면 어떤 계단을 이용한 것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2개는 특별 피난 계단. 기억해 주세요.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 이건 단골 문제인데 1, 2, 3번이 보기에 섞여서 나와요. 1번, 폐쇄 행위는 문을 열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폐쇄, 방범 철책 설치, 잠금 장치 설치, 합판으로 막는 행위. 이렇게 폐쇄해버리면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없겠죠. 2번 훼손 행위는 반대로 열려있게 만드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화문은 불이 문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고임 장치를 설치해서 열려있게 만들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제거한다면 불이 쉽게 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연 설비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인데 이게 작동되지 않도록 훼손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 행위겠죠. 3번 변경행위. 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변경한 거예요. 내부 마감 재료를 변경,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개구부를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4번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5번
소방호스가 꼬이거나 걸리는 환경이라면 화재 진압 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역시 금지 행위가 됩니다. 3번 방염. 방염 원단으로 만든 커튼이나 카펫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녹기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또한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유독가스 질식 때문인데 방염 처리는 이러한 가스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고층 건물에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을 방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이 확산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 방염 기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화재 시 피난이 오래 걸리는 곳을 상상해 주세요. 환자나 노유자가 있거나 사람이 많거나 고층이거나 잠을 자는 장소는 불이 났을 때 탈출이 쉽지 않겠죠? 저는 이걸 환자랑 노유자랑 다중이는 11층에서 자고 있고 문집이랑 동종이는 공방에 방염 처리하는 것을 촬영했다.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보시면 1, 2, 3, 4번은 키워드 그대로고 5번은 잠을 자는 장소들, 6번 문집이는 문화 집회시설, 동종이는 운동시설, 종교시설, 체력단련장도 운동시설이죠. 그 다음 공방은 공연장, 방송국, 촬영은 촬영소입니다. 6번은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에요. 화재 시 위험하겠죠? 여기서 예외사항. 아파트는 생각해보면 굳이 방염 처리된 커튼을 사서 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외고 수영장에는 어차피 물이 있으니까 제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문집이랑 동종이가 많이 나오는데 소방에서 위험한 애들이에요. 여기서 기억하고 가실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번 방염 대상 물품. 이런 물품들이 방염 대상인데요. 살펴볼게요. 1번 커튼 블라인드, 2번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입니다.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품들이에요. 3번 전시용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나무니까 잘 타겠죠? 4번 안막이랑 무대막인데 영화 상영관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 스크린을 포함합니다. 이것도 블라인드 같이 불이 옮겨붙기 쉬울 거예요. 5번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에 있는 소파 의자, 지하이거나 술을 마시니까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파나 의자가 해당됩니다. 시험에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종이벽지는 방염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3번 방염 처리가 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이건 필수가 아니라 권장이에요. 환자랑 노유자랑 다중이가 자는 곳, 그리고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의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권장을 괄호로 뚫어놓고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4번 방염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방염 대상 물품이 방염 처리가 잘 됐는지 검사해 봐야겠죠? 1. 선처리 물품. 제조 과정에서, 즉 공장에서 방염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커튼, 카펫 같은 게 해당돼요. 실시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에요. 2. 현장 처리 물품.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합판을 붙일 때 방염 처리 업체가 와서 방염을 합니다. 그 다음 일부 시료를 잘라서 방염 처리가 잘 됐는지 검사 신청을 해요. 교재에는 실시 기관이 시도지사로 나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방서에 검사 신청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시기간 관할 소방서로 암기했어요. 5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번 강습교육은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고요. 2번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이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자격은 있는데 선임이 안 됐으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3번 교육 횟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일단 선임이 되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1회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년마다 받을 때는 최초 실무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날까지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선임되고 2020년 1월 20일에 최초로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2년 후인 2022년 1월 19일, 즉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로 풀어볼게요. 1번, 실무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처음 선임된 경우입니다. 선임이 2022년 1월 25일이면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럼 선임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7월 24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받으면 되니까 2024년 7월 23일까지 받으면 돼요. 2번, 이건 예외인데요.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입니다. 만약 지난달에 강습교육을 받았는데 1년 이내에 선임된다면 강습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6개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강습교육을 2021년 5월 4일에 받고 2021년 9월 5일에 선임이 됐다면 강습교육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선임된 거죠. 그래서 이미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습교육일인 2021년 5월 4일에 6개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이후로는 2년마다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강습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뒤인 2023년 5월 3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강습교육일이랑 자격증 취득일이 같이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 취득일은 실무교육 날짜를 계산하는데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무시해 주세요. 4번,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정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에요. 수첩을 반납해야 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6절 벌칙이에요. 시험에 꼭 출제되는 부분이죠. 벌칙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벌금부터 살펴볼게요. 벌금은 생명에 간접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위반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5년 5천, 키워드는 폐쇄 차단이에요. 예를 들어 펌프를 정지시켜 놨어요. 그럼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물이 나오지 않겠죠? 불도 못 끄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경우 5년 5천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 결과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7년 7천으로, 사망에 이르면 10년 1억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3년 3천, 키워드는 조치명령 위반이에요.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든 결국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치하라고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해요. 다음 1년 1천, 1번의 키워드는 자체점검이에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겠죠? 자체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처벌도 1년, 이렇게 외울게요. 이번의 키워드는 소방특별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비밀 누설한 화재조사 공무원은 벌금 300만 원, 기억나시죠? 이건 특별히 중요한 조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거니까 더 큰 처벌인 벌금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30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과 관련된 처벌이라고 이해할게요. 2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3번, 공동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아예 선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4번, 소방시설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으나 필요한 조치 요구를 안 한 소방안전관리자. 예를 들어 비상구 앞에 임차인이 짐을 쌓아놓은 걸 소방안전관리자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걸 치우라고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조치를 안 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아까 상황과는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짐을 치우라고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일렀나 봐요. 그래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 월급을 깎았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관계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돌아가서 1번, 소방특별조사 거부 방해 기피.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우려가 높거나 자체 점검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럴 때 공무원이 소방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나 특별하게 조사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만약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다면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소방안전관리자가 귀찮아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했다. 이렇게 외웠어요.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은 전부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과 관련된 처벌이라는 거예요.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시설과 업무에 관한 위반 사항들이에요. 과태료 300만 원, 키워드는 시설입니다. 1번.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 일단 아예 설치를 안 한 게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가장 큰 300만 원. 그 다음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하면 200만 원.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 위반을 1년에 2회 이상 한 경우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3, 2, 1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2번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 훼손, 변경. 앞에서 배웠었죠? 비상구에 잠금 장치를 해놓는다던가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위반 행위가 걸리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에요. 3번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임시소방시설은 화재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같은 걸 말해요. 이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돼요. 이렇게 과태료 300만 원은 모두 시설과 관련이 있죠? 다음 200만 원 키워드는 업무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해당돼요. 우선 2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선임을 안 한 게 아니라 신고만 안 한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앞, 뒤에 무슨 말이 있어도 핵심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안 한 거예요. 7번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번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둘 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인데 안 한 거죠. 9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아래 부가 기준은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거짓말 이렇게 나눠서 30, 50, 100, 200 순서대로 암기했어요. 보고를 안 한 것보다 거짓말한 게 더 나쁜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안 한 거고요. 돌아가서 1번.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 위반. 저는 이것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라고 생각하고 같이 외웠어요. 여기까지가 과태료 200만 원.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해당되는 위반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50만 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은 선임 후 6개월 내 그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나와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소방관계법령을 배우면서 수많은 명령권자들이 있었는데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예를 들어 화재 예방 조치에는 불장난 금지, 재해 처리 등이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앞에 내용이랑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1편 소방관계법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과목 중에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매 시험마다 비중을 두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챌린지 팩토리 공장장이었습니다.